2월 28일 수요일 진짜 시황입니다. 6월의 상반기, 올 2017년 상반기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언젠간 잊어버려야 되겠지만, 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자, 오늘 내용을 보도록 하죠. 이슈 브리핑, 윈도우 드레싱 효과. 그러니까 월요일과 화요일날 이번 주에 그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IT 쪽에서 좀 더 유난스럽게 더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과 은행 수익자 마진 추이, 은행업종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신흥국의 자본 유출입에 대해서 말도 많죠. 탈은 없습니다만, 말이 많죠. 이거에 대해서 말해볼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 진짜 반도체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후에 FTA 영향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정책 흐름입니다. 좌측에 보시면 이제 노무현 정부죠. 참여정부 시절에는 각종 규제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완화는 다 있죠. 취득세 감면 연장도 했고요. 건설경계 주택공급 활성화도 했고요. 투기지역도 해제했고요.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도 했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했고요. 모든 규제는 다 완화했어요. 근데 주택가격은 과거 실질적으로 과거 상승에 비하면 상승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주택가격지수는 당연히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부분을 지금 이 화면에서는 상승률이라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의 상승률, 노무현 정부 시절의 상승률, 이명박 정부의 상승률, 박근혜 정부의 상승률인데요. 주택가격의 상승률 자체로는 계속 다운입니다. 그런데 주택의 가격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엄연히 주택가격이 국내에는 앞으로도 상승률 자체가 높지 않을 거라고 봐요. 주택가격이 주식시장의 변동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확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주택 투자에 관심을 많이들 갖고 계신데,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생산가능인구잖아요. 일본과 굉장히 유사하다. 일본도 과거 주택붐이 최정점에 찍기 전까지 보면 절대적인 주택가격 지수는 계속 상승이었으나 이게 꺾이고 난 다음 흐름을 보여드렸잖아요. 또 이 상승할 때 상승률 자체는 우리랑 똑같습니다. 이 부분도 점진적으로 상승률은 낮아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절대적인 주택가격 자체, 총 주택가격은 엄청난 상승을 했었던 거죠. 웃긴 것은 규제를 했었던 이 시점에서 상승률이 높고 규제를 완화했던 시점에서 상승률이 적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확고한 가이드라인보다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는 분명 규제 완화는 아닙니다. 규제 위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의 부동산 정책이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왜냐하면 상당히 파급력이 커요. 지금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요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사실상 부동산의 자산 시장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이들이 엄청난 투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분명 이들이 자산이 커졌던 이유도 주택의 자산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중산층 이상의 개념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이들을 다 투기꾼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 주택가격의 국내 시장의 문제점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세대별로 나오는 거고요. 세대별로 떠나서도 사실상 생산성이 없는 주택시장에
주택가격이 거품들이 많이 껴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번에 대책을 내놨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맛배기라고 봐요. 이번에 119 대책은 그냥 맛배기고, 본격적으로 이제 장관 인선들이 다 끝나고 내각이 완료되면 지금 현재 장하성 교수, 그 다음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분들의 성향, 과거에 그분들의 서적이나 책이나 그분들의 강연했던 거,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은 아주 대대적일 거예요. 그리고 기습적일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에 실패했었던 것을 거울 삼아 그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아마 기습적일 거고, 또는 예상치를 뛰어넘거나 좀 규제 완화로 갈 거라고 봐요. 이 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미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동산도 그렇고요, 증시도 그렇고 미국의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인데요. 우리도 보면 그 주택가격 상승을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2008년도에 살짝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구매거든요. 총 가격 지수는. 근데 지금 미국의 그 얘기는 결국 미국에서 2008년도 서프라임 사태 때 우리는 하락을 했는데 아주 크게 하락은 하지 않았어요. 이제 다음번에 이제 하락이 이제 나오는 여러분인데, 미국의 지금 가계 자산소득과 부동산 가격 보시면요, 주택가격 지수가 서프라임 사태 이후에 양적 완화 이후부터 서서히 계속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까지 거의 상승을 회복한 구간이죠. 근데 미국은 우리랑 조금 다른 건, 우리는 대부분의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고요. 그 점이 이번 우리나라가 앞으로 겪어야 될 하나의 중요한 문제인데, 새 정부도 골치가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주택가격 지수가 올라가는 게 사실 경기적인 면에서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도 들어오면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건데, 문제는 주택가격 지수를 버티고 살리게끔 하자니 실질적으로 양극화 및 빈부격차, 또는 실제 실물 경기에 있어서 중산층 서민들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상위 1, 2 소득범위에 있는 분포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부가 집중되고 있다 보니까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요. 근데 이 부의 분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동안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내각을 구성하고 내각에 인선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는 이명박근혜 정부처럼 건설 경기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면서 경기 활성화를 모색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자칫하면 부동산의 위기라고 할까요? 위기라고 해도 되겠죠. 부동산 가격을 추락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여론의 음매를 정치적인 이미지의 정치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부분에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의 입장을 바꿔보십시오. 내가 집 한 채 갖고 있고 내 겨우 자산이 집인데 집값이 뚝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노무현 정부가 그게 찍혀가지고 이명박 정부한테 바뀌어준 거 아니에요? 이명박이 이뻐서 된 겁니까? 아니거든요.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이명박이나 건설 사장인데 내가 되면 뭐 부동산 띄울 거야. 이 기대감이 컸거든요. 결국 세금 다 풀어주고요. 이것이 이제 지금은 과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노무현 정부 때 검찰 개혁도 말도 많았고 부동산 개혁도 말도 많았습니다만 쉽지 않았다고. 근데 지금은 사실상 인기 영업에 있어서 정치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건설 경기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그들의 집단이 건들고 싶지 않아도
건드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넌센스라고요. 건들자니 소위 말하면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것 같고, 안 건들자니 나를 지지해줬던 사람들의 집단에게 외면받을 것 같고, 또 부의 분배 차원에서의 주장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철학을 뒤집는 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골치 아플 거라고요. 그러나 결국 새 정부는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분배식으로 갈 거라고요. 그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 부동산 가격에 국내에 미치는 영향 등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주식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모기지 체납률인데요. 모기지 체납률이 뭐 2007년도에 막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뭐 모기지 체납률이 지금 뚝 떨어졌죠.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긴 합니다만 뭐 우려스러운 국면은 아닙니다. 과거에 비하면. 결국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던 것, 이걸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된다고요. 왜? 이건 미국 시장이었고 우리나라의 현재 부동산 쪽에 쏠려있는 흐름에서 국내 연체율을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될 거예요. 은행들의 그 수익자 마진 추이인데요. 수익자 마진 추이가 지금 우리나라 계속 저금리였잖아요. 저금리 상에서 계속 수익자 마진 추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자 마진 추이는요, 쉽게 말해서 은행이 돈을 쌓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막 대출해준 게 아니라고. 은행도 자금을 빌립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 마진에서 자금 조달 비용을 빼면 그게 수익자 마진이거든요. 수익자 마진 자체가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다가 올해, 그러니까 전년도 하반기부터, 특히 올해부터 반전이 납니다. 이거 전년도까지인데요.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요. 올해 1분기 은행들이 실적 발표한 것에 따른 수익자 마진 추이를 보면 KB금융은 1.89, 신한지주는 1.97, 하나금융은 1.80.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확실히 좋아졌다고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은행 같은 1.83, 기업은행 1.97, BNK금융은 2.2, 그 다음에 DGB는 1.15, JB 2.34예요. 하여튼 올해 수익자 마진 추이는 급격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기준이 미국이 인상을 하면서 그 영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자 마진 추이는 분명 몇 년 전보다 개선이 되고 있는 방향의 틈 과정입니다. 은행들의 또 대출 현황을 볼 텐데요. 이게 이제 현재 또 풀어야 될 정부라든가 정부죠. 정부나 이런 당국에서 풀어야 될 내용인데, 은행 대출 현황은요, 총 대출 현황이 보면 대기업은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현금 유보금을 많이 쌓아놓은 상태고 대출은 안 하고 대출은 돈 갚고 있다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중소기업은 증가해요. 중소기업은 그만큼 지금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 있죠. 솔직히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내가 돈이 많아, 현금이. 굳이 은행에 대출할 일이 있어요? 뭐 사업 좀 하려고 해요. 아들, 자제분이. 아버지 뭐 저기 사업 좀 하려고 하는데요. 돈 좀 빌려. 은행 가서 빌려. 누가 그래요? 내가 빌려주지. 또 본인이 부부간에 뭐 어디 뭐 특별 여행이 아니라 뭐 아파가지고 병원 입원하려고 그래요. 근데 병원비가 없어. 그럼 대출 받아야죠. 보험 대출이든 뭐 이런 거. 근데 돈이 너무 많아. 대출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나 이제 진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일정 부분 현금도 있어도 대출을 좀 이용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가게에서는 현금이 있을 때 대출을 하지 않죠. 여간에서는. 풍부한데 굳이 뭐 대출할 필요 있어요? 근데 뭐 단기적으로 대출을 쓸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 얘기 뭐냐면 지금 대기업들은 돈을 쌓아놓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가게는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근데 여기서 웃긴 건 사실상 소득이라고 할까요? 소득 증가율이 중소기업하고 가게에는 거의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수익자 마진이 개선되고 은행은 일정 부분 좋은 건 알겠는데
연체율을 향후에 계속 꾸준히 체크해야 되는데요. 이 연체율이 아까 미국의 모기지 실업률처럼 연체율이 가계와 중소기업, 연체율이 어떻게 증가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긴축 과정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연체율은 더 높아질 거라고. 연체율이 높아지면 거기에서 위기 발발이 나올 거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가계대출 안에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상당히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데, 응? 이 주택담보대출 부분에 있어서 아까 부동산 얘기했죠. 그러니까 현 정부는 지금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자니 문제가 발발될 걸 보고, 안 하자니 자신들이 철학하고는 엇박자고. 그 제가 그런 얘기 했다고요. 저는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사실상 현 정부가 잘못하면 똥 밟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현 정부의 정책에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지지하면 안 돼. 자산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현 정부를 지지하긴 해요. 그건 이제 본인들의 그 역사 철학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박근혜나 이명박 정부는 어쨌든 주택에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국정농단을 하든 뭐하든 내 이익을 위해서는 그들을 지지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주택이나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현 정부를 지지해서는 안 되는 거지. 이해관계를 따진다면요. 철학적으로는 지지할지언정 이해관계로.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또 은행들이 대출하는 거 보면요. 우리가 이번에 미국의 긴축 과정이 빨라질 때 과연 이 연체율이 어떻게 형성될 거냐. 이걸 추이에 따라서 아마 부동산 정책의 어떤 그 발표라든가 이런 시점들이 조금씩 달라질 거라고요. 현 정부가. 한미 금리추이인데요. 역전금리 얘기 많이 나오죠. 시중금리 얘기. 기준금리 인상했던 시기지 않습니까? 지금 뭐 미국이 인상하는 시기고 우리는 이제 뒷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먼저 올려놓기 시작하면 미국이 먼저 올려놓으면 우리는 하여튼 뭐 몇 개월 차, 6개월 차의 시차를 두든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따라갈 때 과연 국내 은행에서의 대출 현황에서 연체율은 어떻게 변화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신흥국 자본 유입입니다. 신흥국 자본 유입의 내용을 좀 보면요, 뭐 금융 리스크, 시장 리스크가 확대된 것들도 있고 한데, 일단 신흥국의 자본 유출에 있어서 기여도 원자재예요. 원자재가 높다. 통화정책도 낮고, 그러니까 신흥국으로 자본이 유입된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는 통화정책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죠. 신흥국들의 성장률을 이끌었을 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 그래서 제가 누누이지만 환율 봐라, 유가 봐라, 그게 답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여러분 어렵죠.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뭐야, 어떻게 봐야 돼? 근데 제가 지난번에 했지만 환율 가지고 증시 풀고 수급 봐주고, 유가 가지고 증시 봐주고 수급 봐주고, 결국 통화정책과 원자재가 신흥국 자본의 유출입에 가장 큰 영향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라 신흥국이거든요. 여전히 이머징 마켓이 있잖아요. 그 유가가 하락하는 거, 통화정책에 있어서 기준금리 인상과 인하하는 거, 그러면서 그것이 환율에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이 기준에 신흥국 자본 유입이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흥국 자본 유입 과거 추이인데요. 이번에는 좀 새로운 걸 좀 보게 되지 않을까 봐요. 이거 외환 위기였고요. 그전에는 여기는 요금 또 이때 당시는 우리가 외환위기 맞으면서 금융 개방을 막 했던 시작이기 때문에 초창기예요. 그러니까 금융 개방할 때는 얘네들이 대한민국 주식을 싸구려 사준 거죠. 지금 대한민국 주권을 잃어버렸다고요. 대한민국 대형주 50주 안에 있는 것들은 50% 넘는 것들이 다 외국인이라고 했잖아요. 배당은 다 걔네들이 받아가요. 그럼 뭐 고배당을 준다고 해도 대한민국 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왜? 개인 투자자분들이 배당 받아가는 금액이 얼마 없는데, 주식을 뺏어야 되는데 주식을 못 뺏어오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 부동산이 최고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노후 자체에서 배당받아,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않고 IMF 때 주식을 꾸준히 모아가지고
대한민국 대형주, 상위 대형주 외국인들이 40% 이상씩 비중 갖고 있는 대형주들을 지금까지 꾸준히 갖고 오셨다 봐요. 당시 뭐 아파트 사지 않고 뭐 한 1억 정도?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지금 투자했다 오면 지금 은퇴하는 시기에 배당도 받아, 주가도 뛰었어. 이래저래 다 좋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그때 그런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금융 기준금 인상하고 역전금 있었을 때 차익 매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때 얘기를 하는데요.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이때는 금융개방 시작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돈 싸들고 들어와서 대한민국 대기업 우량주들을 싸게 사는 시점이라고요. 근데 지금은 바로 역전금리가 생기는 확률과 그 시점에서 차익 매물 과정 지켜봐야 되겠죠. 그 전에 많이 샀다고 해서 그 다음에 안 팔아라는 법 없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은 요 시기를 좀 보자, 주목을 해보자 이 얘기고요.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말들이 많은데 사실 이번에 이 삼성전자로부터 반도체의 상승은 기습이죠. 뭐냐면 반도체 산업 생산을 보면 사실 공급 과잉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공급 과잉 상황에서 느닷없이 전년도에 갑자기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 금액이 급증하거든요. 과거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에 보면은 수출 금액이 산업 생산하고 같이 점진적으로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오고 같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생산이 떨어지면서 금액도 떨어지고 수출 금액도 떨어지고 생산이 증가하면서 수출 금액도 늘어나고 이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상식의 흐름인데 지금 해서 공급은 과잉된 상태였었어요. 보시면 공급은 과잉된 상태에서 산업 생산도 뚝 떨어지고 뚝 같이 그리고 흐름은 같아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전체적으로 공급 과잉이었는데 이 상태에서 수출 금액을 확 떴죠. 그럼 결국 반도체 가격에 의한 가격 상승 요인이라고요. 최근에 몇 개 회사에 들어와서는 수출 금액이 여전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산업동향으로 수출 금액은 높아지는데 물동량은 떨어지고 있다. 산업 생산도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건 지금 증시는 꼼수들이 많아요. 소금수가 선방향으로 되고 후방향이 되고 하여튼 지금은 최대한 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나타봐봐라 하고. 그럼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는 안 봐. 두 번째도 안 봐. 세 번째는 살짝 봐. 네 번째까지 밀어붙이면 이제 아씨 저게 맞나봐 하고 그때 막 달려든다고요. 근데 사실 산업 생산은 떨어지고 있고 물동량은 떨어지고 있는데 금액이 워낙 가격이 높아져서 생각해보면 단순한 거 아닙니까? 10개 곱하기 10원이면 100인데 10 곱하기 100이면 1000이잖아요. 지금 이상국이라니까요. 가격이 10원짜리가 100원이 돼버린 거예요. 판매되는 계속 똑같아. 근데 수출 금액은 10배예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상에서 반도체로만 상승하는 것이 왜곡이다. 증시 상태도.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생산을 보면 반도체는요.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 얘기했지만 사반기에 가면 삼성전자가 본원들이 위탁 생산했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대만으로 뺏깁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무리 빨라야 내년 상반기 2분기고요. 결국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위탁 생산하는 부분은 삼성전자 물량상 없어요. 그 전체 금액으로 보면 5조 정도 되거든요. 그게 없어요.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거는 앞으로 반영을 하겠죠? 시장이? 그걸 주목해야 돼요. 가격이 또 천년부지로 계속 갈까요? 뭐 갈 수도 있겠죠.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과거 사례에 있어서 역사적 통계에 있어서 사람들의 심리, 투자 심리상 이 정도의 상승,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경우에는 반드시 거품이 빠지게 돼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시장도 뭐 엄청난 상승, 이더리움 보여주다, 가상화폐 쪽에 보여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렸거든요. 근데 그거 망각하면 안 돼요.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상상 초월의 상승률이었으니까. 불과 몇 개월도 안 돼서 500배 상승이었으니까. 이런 거는 다시 재조정을 받아준다고요. 반도체도 보면, 그럼 반도체가 우리가 수출을 어디로 많이 하냐? 중국으로 제일 많이 하냐? 중국으로 많이 하는데, 이게 관점이라고요. 반도체는 앞으로 중국도 엄청난 투자를 해서 키우고, 중국은 국가 계획 경제에서 철강 산업 필요하다, 국기사업. 철강을 엄청나게 키웠잖아요. 이제 구조조정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뭐 키웠어요? 화학 키웠다고요. 제가 지금 화학업체들은 투자 관점 크게 안 본다고 했죠. 제가 그렇게 화학업체를 잘 알고 좋아해도. 근데 이제 철강은 관심을 가져요. 왜? 이제 중국에서 구조조정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원상복귀 한다고요. 화학은 안 돼요. 범용 제품 써서 화학 쪽은 하여간 중국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얘들 뭐 준비한 거예요? 반도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는 이제 시작이 따라잡을 수 있을까? 아직 못 따라잡지. 그러나 이걸 준비해서 따라오는 시기에 있다면 향후에 반도체는 중국에서의 영향도 무시 못할 거라고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 모바일 화웨이 PPF 상당한 점유율이에요. 그 영향이죠. 그 다음에 FTA 이후에 미국의 통상반차 부분, 자동차 플라스 제품, 자동차 부품 반도체인데요. 여기서 플라스 제품도 걸린다고요. 자동차가 그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최근에. 네? 그러니까 자동차는 저평가는 맞는데 이 FTA가 어떻게 다시 재협상 되냐에 따라서 이슈가 바뀔 거라고요. 실적은 분명 실적도 저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가치 대비해서. 중국의 제조업 지수입니다. 차이신 제조업은 지난번에 50을 하회했고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는 50을 상회했어요. 근데 소폭 둔화가 됐죠. 보면 차이신 제조업과 뭐 차이냐면 이거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하면 상무국하고 다른 게 차이신은 한 500여 개 기업 정도,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 쪽 위주고요. 이 상무국은 전체 대기업 다 포함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민감하죠.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나빠지면 뭐예요? 반도체 수출도 약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주목을 해야 되겠죠. 주요 정상회담입니다. 뭐 메이, 아베, 캐나다, 뭐 독일 다 만났는데요. 사실상 미국의 정상회담 결과에서 일본 애들, 아베죠. 아베 정도 빼면 선진국에서는 미국하고 우호적인 게 별로 없어요. 뭐 영국은 뭐 같은 놈들이니까. 캐나다도 그렇고 메르켈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별로예요 다. 중국 시진핑은 100일간의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에 부응했을까요? 못했다고 봐요. 무역분쟁 및 환율전쟁 다시 마찰이 생길 거예요. 10월달에 환율 보고서가 다시 나오죠. 그 전후에서 하여튼 주목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조철 서로 간에 뭐 방해 협력도 하고요. 이스라엘이나 다른 G7 정상회담은 사실 무역분쟁의 우려가 더 커졌고 파리협약 탈퇴로 원유 증산도 나옵니다. 원유 가격도 쉽지 않죠. 우리나라가 이제 2월 29일에서 30일날 미국을 만나러 갑니다. FTA 재협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고요. 방위비. 근데 우리는 이제 방위비보다도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니까 FTA 재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큰 논의를 좀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자동차의 반전, 긍정효과가 나올 거냐 아니면 부정효과가 나올 거냐, 이것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FTA 협상에서는요, 결국 자동차 쪽이 지금 미국이 뚜껑 열린 거예요. 니네들하고 한미 FTA 한 다음에 자동차 우리 거 미국 차가 더 많이 팔릴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된 게 니네가 더 유리해졌냐. 그 자동차 업체는 이 재협상에 따른 영향에 따라서 향후 주가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전 봐요. 그 전까지는 자산가치 대비해서 지금 0.5배가 안 되는 저PBR이긴 합니다만, 반전이 나올 거냐 아니면 여전히 저평가 상태에 좀 머무를 거냐라는 기준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 바입니다. 오늘 진짜 시황은 여기까지입니다.